자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나? 나 좀 보여줄 수 있겠나? 어머니 유품입니다. 대한민국 떡 업계를 평정한 명가 떡집 강득팔 회장이었습니다. 환갑 노인의 두 눈이 24살 배달기사의 가슴팍에 박혀 있었어요. 청년의 셔츠깃 사이로 흔들리는 작고 낡은 은반지 하나. 강득팔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 25년 전 자기 손으로 깎아 아내에게 끼워줬던 바로 그 반지였거든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던 그 아내가 어쩌다 이 어린 청년의 유품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배달기사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 유품인데요. 그 순간 강득팔의 입에서 25년간 묻어둔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순호가. 이번 사연에서는 아내에게 배신당했다고 믿으며 25년을 산 남자가 배달기사의 은반지 하나로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사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00년 봄 서울 북촌의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대문을 밀고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안채와 별채가 기역자로 마주보고 있는 종갓집이었습니다. 종갓집 외아들 강득팔은 30, 아내 순옥은 27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득팔은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떡집을 이어받아 꾸려가고 있었고 순옥은 안채의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도맡고 있었습니다. 득팔 부부의 방은 별채 끝방이었어요. 창문 하나에 화장대 하나 그리고 결혼사진 한 장이 벽에 걸려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 방 안에서만큼은 부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매일 밤 11시쯤 득팔이 떡집 문을 닫고 돌아오면 순옥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들어와 대야에 더운 물을 받아놓고 그 손을 한참 동안 주물러 주곤 했죠. 하루 종일 쌀가루를 치대느라 남편의 손은 늘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이 더 힘들지. 어머니 모시느라 하루 종일 마음 편할 새가 없잖소. 득팔은 아내의 손을 자기 볼에 가져다 댔어요. 순옥의 손끝에서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허리가 아프면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티도 못 내고 몰래 파스만 붙이고 사는 아내였어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득팔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득팔이 아내를 살며시 깨웠어요. 내민 손바닥 위에 작은 은반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떡집 옆 금은방 사장님에게 부탁해 남은 은조각으로 사흘밤을 꼬박 세워 직접 깎아 만든 반지였어요. 안쪽에는 작게 득팔 순옥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내가 돈이 없어서 금반지 하나 제대로 못 해줘 미안하오. 그래도 이건 내 손으로 직접 깎은 거니까 세상 어떤 반지보다 귀하다고 생각해 주오. 순옥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바래요. 순옥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갓집 종부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대를 잇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침상을 들고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몸 가지고 애가 들어서겠냐? 3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야.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종갓집 대가 걸린 일이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부엌 뒤편에서 행주를 짜다가 행주가 아니라 자기 손을 비틀어 짜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득팔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전라도의 이름난 떡 장인이 평생 숨겨온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득팔은 한 달만 다녀오겠다며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여보,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 잘 부탁하오. 돌아오면 우리 떡집 제대로 한번 키워봅시다. 걱정 마세요. 당신 몸만 조심해요. 순옥은 남편의 옷깃을 매만져주며 웃어 보였어요. 그 미소가 남편에게 보여준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순옥 자신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열흘쯤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시어머니가 안채에서 순옥을 불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방 한가운데 자신의 여행 가방이 떡하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옷가지가 이미 가방 안에 쑤셔 넣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거기 앉아라. 너 시집 온 지 몇 해 됐지? 3년하고 2달이요, 어머님. 그래. 3년이면 충분히 줬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순옥은 귀를 의심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내 아들 인생 더 망치기 전에 내 발로 나가라는 말이다. 내가 붙어 있어봤자 애도 안 들어서는데 저 아이 청춘만 버리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남편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돌아오면 뭐가 달라져. 저 아이가 너 붙잡고 매달리면 이 집만 가라앉는다. 너도 살 길 찾아야지. 한 줄이라도 편지 끄적이면 내 친정까지 쫓아가서 온 동네에 소문 다 내고 다닐 테니까 그리 알아라.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독한 마음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순옥은 그 눈을 보며 더 이상 매달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가방 하나를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등 뒤에서 쿵 하고 닫혔어요. 골목에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있었고 가로등은 누렇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왼손 약지의 은반지를 몇 번이나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이 반지만이 남편과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없어진 걸 알면 당신 얼마나 놀랄까. 순옥은 골목 끝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불 켜진 안채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서 있다가 가방을 끌고 겨우 몸을 돌렸어요. 한 달 뒤 득팔이 돌아왔을 때 별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고 벽에 걸려 있던 결혼사진도 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 처가 딴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 이것 보고도 정신 못 차리면 내가 바보지. 편지에는 순옥의 필체를 흉내낸 글씨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찾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득팔은 그 편지를 들고 방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귀가 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내가 자기 손으로 끼워준 이 반지를 왼손 약지에 그대로 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득팔은 반지를 빼려고 했어요. 오른손으로 왼손 약지의 반지를 몇 번이나 잡아당겼지만 손이 덜덜 떨려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지를 빼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어요. 그날부터 득팔은 아내를 찾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부터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달려갔지만 매번 허탕만 치고 돌아와 빈 방에 누우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순옥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쫓겨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변두리 산부인과에서 그 소식을 들은 순옥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집 앞으로 찾아간 나에게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순옥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렸습니다. 내 남편 벌써 다른 여자 만난다. 너 같은 건 이미 잊은 지 오래야. 뱃속에 있는 거 누구 자식인지 증명할 수도 없지 않냐.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엔 얼씬도 마라. 순옥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지키자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당장 그날 밤 잘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수중에는 쫓겨날 때 가방에 챙긴 옷 몇 벌과 지갑에 든 몇만 원이 전부였어요. 순옥은 그날부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여관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만삭의 몸으로 걸레질을 하다 허리를 펴지 못해 벽에 기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포장 보조, 남의 집 식모살이까지. 배가 불러오면서 써주는 데가 줄어들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빨랫감을 걷어다 손빨래를 해주는 일까지 했어요.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다 터졌고 피가 배어 나오는 손으로 다시 남의 옷을 비벼 빨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아들 강희를 낳았어요. 산후조리라는 말은 순옥에게 사치였습니다. 아이 낳은 지 보름 만에 강희를 등에 업고 다시 일을 나가야 했죠. 식당 뒷문에서 잔반을 치우고 공사장 인부들 점심 배달을 뛰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단골로 설거지를 다니던 시장통 떡집 할머니가 순옥을 불러 앉혔어요. 허리가 아파 더는 장사를 못하겠다며 남은 떡이라도 좌판에 받아다 팔아보라고 말입니다. 순옥은 그날부터 새벽마다 할머니 떡집에서 떡을 받아 시장 모퉁이에 좌판을 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장사가 뭔지도 몰라 떡이 다 상해버리기 일쑤였죠. 몇 해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순옥은 할머니 어깨 너머로 떡 빚는 법을 하나씩 배웠어요. 할머니가 세상을 뜬 뒤에는 그 좌판을 이어받아 자기 손으로 직접 떡을 빚어 팔게 됐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어린 강희를 옆에 앉혀놓고 떡을 쪘어요. 왼손 약지의 은반지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떡집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통 떡 브랜드 명가 떡집이 되어 있었어요. 5층짜리 본사 건물에 전국 백화점 입점 매장만 수십 곳, 대형 호텔 만찬과 외교 행사에도 단골로 납품하는 최고의 명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으킨 사람, 강 회장은 어느덧 환갑을 맞은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머리에는 희끗한 서리가 절반쯤 내려앉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년 전 아내를 잃은 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떡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 양반은 떡이랑 결혼한 사람이라고들 수군거렸죠. 재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두지 않았어요. 유일한 가족은 안채에서 80을 넘긴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전 명가 떡집 본사 작업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바로 다음 날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에서 세계 정상들을 맞이하는 외교 만찬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 만찬 후식으로 올라갈 오색 무지개떡 작업이 한창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루에서 막 꺼낸 떡에 실금이 쭉 가기 시작하더니 보기 좋게 쌓아놓은 층층이 그대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나라 얼굴이 걸린 상에 올릴 물건이냐? 강 회장의 호통이 작업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고개를 숙이고 숨소리도 못 내고 있었어요. 수제자 배진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 발 나섰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습도가 오락가락해서. 습도 핑계 댈 거였으면 내가 자네를 20년이나 가르쳤겠나? 내일이 무슨 날인데. 세계 각국 정상들 입에 들어갈 떡이야. 떡 한 덩어리 갈라진 걸로 우리 명가 이름에 먹칠할 셈이야. 강 회장은 작업대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그 바람에 놓여있던 쌀가루 그릇이 기우뚱 흔들렸죠. 그런데 그때 강 회장의 오른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수전증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한 뒤로는 직접 반죽을 만질 수가 없었고, 그게 강 회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손 하나로 일어선 사람이니까요. 강 회장은 얼른 뒷짐을 지며 그 떨리는 손을 감췄어요. 직원들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작업장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시루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와 떡고물 내음, 장인들의 긴장한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턱턱 막혔어요. 벽시계는 벌써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완성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기본 반죽부터가 자꾸 어긋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작업장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헬멧을 쓴 퀵서비스 기사가 큰 상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성큼 들어왔습니다. 명가 떡집 맞죠? 전남 해남에서 온 찹쌀 특송입니다.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24살 청년 강이었어요. 낡은 가죽 점퍼에 청바지, 무릎이 살짝 벗겨진 그 차림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두 손은 배달 상자를 든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서울 시내를 오토바이로 쏘아다녔는지 귀밑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배진수가 얼른 다가가 사인을 해주며 손짓으로 빨리 나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희의 눈이 작업대 위에 꽂혀 있었어요. 갈라진 무지개떡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강희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새벽마다 시루를 열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 강희의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강희는 자기도 모르게 헬멧을 벗으며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거 기계로만 치대셨네요. 순간 작업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배진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 배달이나 할 것이지 어딜 끼어들어. 기계로만 쌀가루를 돌리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 못 쉬는 쌀가루로 시루에 앉히면 올라가면서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손바닥으로 한 번만 다독여 주시면 되는데. 강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배진수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는 그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거기 잠깐 서게.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헬멧 자국이 남은 이마,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 그리고 거친 일을 한 사람, 특유의 까칠한 손. 그런데 강 회장의 눈이 청년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던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나. 죄송합니다. 그냥 눈에 보여서요. 그런가? 그럼 한번 해보게. 자네 말대로라면 자네가 살려낼 수도 있겠지. 작업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배진수가 기가 막히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어요. 회장님, 특별 만찬상에 올릴 떡을 저런 배달원한테 맡기신다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시끄럽네. 물러서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슬이 펄했습니다. 배진수는 이를 악물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강희는 잠시 망설이다 점퍼를 벗어 한쪽에 걸었습니다. 싱크대에서 손을 꼼꼼히 씻고
앞치마를 두르는 그 손놀림이 이상하리만치 익숙해 보였어요. 강희는 갈라진 떡은 한쪽으로 치우고 새쌀가루를 받아 커다란 안반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바닥을 쫙 펴고 쌀가루 속에 깊이 파묻었어요. 온도가 너무 차네요. 이 가루는. 강희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손바닥으로 쌀가루를 지그시 누르고 살살 펴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 등을 다독이는 듯한 손길이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일을 멈추고 그 광경을 쳐다봤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듯 똑같은 동작이 아니라 쌀가루의 상태에 따라 손의 각도와 힘이 미세하게 바뀌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 회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왼손으로 가루를 다독이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습도를 가늠하는 그 동작. 그건 25년 전 신혼 시절 아내 순옥이 떡집에 들렀을 때 바로 앞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 손놀림이었어요. 아내는 떡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가루만 만져보면 습도를 귀신같이 맞췄었죠. 그때 강 회장은 여보, 당신 손이 내 손보다 낫네 하고 농담처럼 말했고 아내는 부끄러운 듯 손을 뒤로 감추며 웃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25년 만에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 손놀림을. 강 회장은 혼잣말을 흘리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전증 때문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번뜩 한 생각이 스쳤지만 강 회장은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괜한 마음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그러면서도 강희에게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강희는 쌀가루를 5덩어리로 나누고 치자며 쑥이며 딸기 가루 같은 천연 재료를 녹여 색을 입혔어요. 채로 치고 시루에 앉히는 그 손끝에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시루의 뚜껑이 스르륵 열렸어요. 회장님, 떡 나왔습니다. 배진수가 마지못해 떡판을 받쳐 들고 왔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떡을 잘라보았어요. 오색의 층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또렷하게 나뉘어 있었고 갈라진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입안에 가득 퍼졌어요.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가 자기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 좋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 맛, 아내 순옥이 신혼 때 해주던 그 떡의 맛이었어요. 달큼하면서도 은은한 뒷맛, 혀끝에 남는 고소한 여운까지 어느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떡을 쥔 손을 애써 누르며 간신히 물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강희라고 합니다. 강희. 어머니의 성을 따른 이름이었어요. 강 회장은 그 이름 2글자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가슴 뛰는 속도가 이상할 만큼 빨라지고 있었죠. 떡은 어디서 배웠나? 배운 적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보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셨거든요. 강희가 멋쩍은 듯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그 손끝에 박혔어요.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라는 사람도 어지간히 모진 세월을 살아낸 사람이겠구나 싶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오는지 강 회장은 스스로도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강이라는 이름 석자를 남기고 돌아서려는 참이었어요. 1시간 가까이 시루 앞에서 불과 씨름했더니 임하며 목덜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앞치마 끈을 풀면서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땀을 쓱 훔쳤어요. 그때였어요. 강희가 수건으로 목덜미를 거칠게 닦아내는 순간 셔츠기 속에서 뭔가가 툭 튀어나와 가슴팍에서 흔들거렸습니다. 가는 은빛 목걸이 줄에 매달린 작고 낡은 은반지 하나였어요. 세월에 거뭇하게 변색된 그 반지가 작업장 천장의 전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을 냈습니다.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강 회장이었어요. 강 회장의 두 눈이 그 반지에 꽂혔습니다. 숨이 턱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눈을 크게 뜨려다 말고 가늘게 좁혔고 다시 크게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천둥처럼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한 사람, 그 이름 석자가 한순간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순호가 입안에서만 맴돌던 그 이름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어요. 강 회장은 얼른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눈시울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평생 감정 한 번 흘린 적 없던 장인의 얼굴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자네.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떡집에서 쩌렁쩌렁한 호령으로 사람을 움직이던 그 목소리가 마치 감기 걸린 사람처럼 쉰 소리를 냈어요. 무릎에서 힘이 풀려 한쪽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배진수가 깜짝 놀라 한 발 다가섰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물러서라는 신용을 했어요. 강희는 그제야 목걸이가 빠져나온 걸 눈치챘습니다. 평소 옷 속에 꼭꼭 넣고 다니던 물건이었거든요. 강희는 얼른 반지를 다시 셔츠 안으로 집어넣으려 했어요. 그런데 강 회장이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거기 잠깐만 서보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흉터 하나 없던 점잖은 목소리가 잘게 갈라져 마치 바람 빠지는 풍선 같았습니다. 강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걸음을 멈췄어요. 그 반지 어디서 났는가? 나 좀 보여줄 수 있겠나? 강희의 표정이 단숨에 딱딱해졌습니다. 이 반지는 강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유품이었어요. 강희는 본능적으로 반지를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이건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알겠네. 알겠어. 그저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러네. 손대지는 않을 테니 믿고 한 번만 보여주게. 강 회장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 작업장을 호령하던 그 위험 있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러면서도 확인하기가 두려운 그런 눈빛이었죠. 환갑 노인이 24살 청년에게 애원하듯 매달리는 그 눈빛 앞에서 강희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강희는 잠시 망설이다 목에서 목걸이를 빼강 회장 앞에 내밀었어요. 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반지를 받아드는 손끝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할 정도였어요. 강 회장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겉에 새겨진 잔잔한 넝쿨 무늬, 그리고 반지 안쪽에 작게 새겨진 두 글자. 득팔과 순옥. 25년 전 강 회장이 남은 은조각 하나를 쪼개가며 사흘밤을 꼬박 세워 직접 깎아 만든 반지. 세상에 단 2개뿐인 그 반지였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강 회장은 반지를 들고 있는 손을 가슴팍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조그만 반지가 25년의 세월을 뚫고 지금 자기 손바닥 위에 돌아와 있다는 사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 반지가 정말 자네 어머니 유품이라고 했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턱이 가늘게 실룩거렸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인데 평생 이 반지 주인을 찾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 회장의 무릎이 휘청 꺾였습니다. 옆에 있던 작업대 모서리를 간신히 붙잡고 몸을 가누었어요. 평생 주인을 찾았다니. 그럼 순옥은 끝까지 자기를 그리워하다 갔다는 말이잖아요. 원망하며 떠난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군지 말도 못하고 가슴에 묻은 채 눈 감았다는 거잖아요. 강 회장의 가슴이 쩍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강 회장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환갑을 맞도록 남 앞에서 한 번도 눈물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생판 처음 보는 젊은 배달원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좌우로 흔들릴 만큼 큰 울음이었어요. 2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그리움이 작은 반지 하나 앞에서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배진수와 직원들이 다들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회장님이 저러시는 이유를 아무도 짐작조차 못했죠. 강희는 당황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뭘 잘못 말씀드린 겁니까? 아닐세. 아니야. 자네는 그저 가만히 있게. 잠깐이면 되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꽉 쥐었다 펴고 또 쥐었다 폈습니다. 이 반지를 놓는 순간 아내의 손이 다시 한번 자기 곁을 떠나는 것만 같았거든요. 겨우 마음을 추슬러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 반지를 강희의 손바닥 위에 다시 올려주었어요. 손끝이 차마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꼭 돌려놔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 힘을 뺐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큰 고비 넘겼어. 이 은혜는 꼭 갚겠네. 강 회장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아이를 붙잡고 내가 내 아비다 하고 울부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풀어야 했거든요. 지금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25년의 오해와 상처가 한순간에 엉망으로 풀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강희는 반지를 다시 목에 걸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배달하러 왔다가 잠깐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희는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애써 떨쳐내며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노인이 왜 자기 어머니 반지를 보고 저렇게까지 무너지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배달 일은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다음 콜이 밀려 있어서 강희는 더 머뭇거릴 수가 없었죠. 강희가 작업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강 회장은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저 청년의 어머니가 바로 자기가 25년간 찾아 헤맨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 청년이 어쩌면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강 회장은 왼손 약지의 반지를 천천히 쓸어보았어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았던 이 반지의 짝이 방금 이 작업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내를 25년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강 회장의 왼손이 작업대 위에서 한참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희가 작업장을 떠난 그날 저녁이었어요. 강 회장은 회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만이 푸석하게 늙어 있었어요. 강 회장의 손에는 아직도 강희가 두고 간 배달 송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과 30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은 오른팔이었어요. 강 회장이 창밖을 등진 채 입을 뗐습니다. 김 실장,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오늘 낮에 왔던 그 퀵 기사 말이야, 강이라고 했지. 그 아이에 대해서 알아봐 주게. 살던 동네, 학교,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전부 다. 김 실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회장님이 젊은 배달원 하나를 붙잡고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시더라는 이야기는 이미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 떨림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극비로 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실장은 수첩 하나를 들고 서울 변두리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의 주민등록지로 적힌 주소는 어느 허름한 달동네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골목 입구에서 비탈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여름이면 더위에 쪄 죽고 겨울이면 우풍에 얼어 죽는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전깃줄이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골목에는 오래된 연탄재가 구석구석 쌓여 있었어요. 김 실장은 골목 어귀의 구멍가게부터 찾아가 담배 한 갑을 사면서 넌지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의 강이라고 퀵 배달하는 청년 아시는지요? 아이고, 강이 말이지요? 윗집 살지. 그 집 아들이야.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어요. 가게 주인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대번에 안쓰러운 빛이 비쳤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강희 어머니 순옥이 이 동네에 들어온 건 강희가 아주 어릴 때였다고요. 빈몸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흘러들어와 시장 안 귀퉁이에 좌판을 깔고 떡을 팔았다는 겁니다. 비 오는 날도 눈 내리는 날도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양반 어찌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 나와서 가마솥에 불 지피고 밤 12시 넘도록 떡을 빚더라니까요. 손이 다 망가졌지. 손가락 관절이 굵어져서 반지 하나가 도무지 안 빠지더라고. 김 실장은 수첩에 부지런히 받아 적었습니다. 반지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김 실장은 순옥이 떡을 팔던 재래시장을 찾아갔어요. 시장 한 구석엔 아직도 옛 순옥이네 떡집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돌 사이사이에 낀 먼지가 순옥이 떠난 뒤 흐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옆집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김 실장을 보고는 눈물부터 글썽거렸습니다. 순옥 언니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렇게 곱게 생긴 양반이 왜 그런 시장 바닥에서 굴러야 했는지. 아주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가까이 앉았습니다. 순옥은 처음 이 시장에 흘러들어왔을 때 한겨울에도 외투 하나 변변찮게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오는 몸으로 남의 집 설거지를 다녔고 한밤중에 식당 뒷문에서 잔반 치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강희를 낳고도 보름 만에 아이를 등에 업고 다시 일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가슴을 풀어 젖을 물리면서도 손은 계속 떡을 빚었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땀띠가 등에 다나서 고름이 터져도 강희는 곱게 키웠지요. 자기는 굶어도 애한테는 따뜻한 밥 먹이고. 아이고 눈물 나. 아주머니는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꾹 눌렀어요. 김 실장은 수첩을 쥔 손이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김 실장의 숨을 먹게 했어요. 가마솥 연기를 평생 마셨잖아요. 그래서 폐병이 들어서 한 5년 전에 세상 뜨셨지요.
손가락에 그 은반지 하나 그대로 끼고 가셨어요. 김 실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비린내와 떡지는 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회장님이 25년간 찾아 헤매던 그 사모님이 이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다 가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김 실장은 순옥이 살던 마지막 단칸방까지 찾아갔습니다. 비탈길 꼭대기의 반지하 방, 햇빛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는 그 좁은 공간이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순옥이 남기고 간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짐인데도 3년 가까이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차마 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강희가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몇 장,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순옥은 너무나도 젊고 고왔어요. 어린 강희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수십 통 쌓여 있었어요. 글자는 눈물에 번져 군데군데 뭉개져 있었고 종이 귀퉁이는 수없이 접었다 폈다 한 흔적으로 너덜너덜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강희가 벌써 말을 해요.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자라는 이 아이가 너무 가엾어서 밤마다 혼자 옵니다. 김 실장은 그 편지를 차마 다 읽지 못하고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모님이 이 깊은 속마음을 25년 동안 종이 위에만 쏟으며 살다 가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김 실장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첩과 상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목이 메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사모님 맞으십니다. 25년 전 집을 나가신 뒤로 그저 강희 도련님 하나 키우시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김 실장의 말은 채 끝나지 못했어요. 강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울음은 평생 호령만 하던 장인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내를 25년 동안 원망하며 살아온 한 남자의 뒤늦은 참회의 울음이었어요. 강 회장의 떨리는 손이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낯익은 글씨를 보는 순간 25년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강 회장의 머릿속에 25년 전 그날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라도에서 한 달간 떡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사라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내밀던 그 한 장의 편지, 내 처가 딴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하셨던 그 차가운 목소리. 강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게 전부 어머니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 손에 속아 25년간 아내를 배신자라 욕하며 살아온 자기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머님께서 어찌... 강 회장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평생 어머니 말씀을 거역해 본 적 없던 효자였습니다. 그런 강 회장의 입에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처음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가슴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다른 한쪽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순호가,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당신을 25년이나 어머니 말만 믿고 당신을 그렇게... 강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어깨가 거세게 들썩였고 울음소리가 회장실 밖으로까지 새어나갔어요. 아내가 그 시장 바닥에서 등에 아이를 업고 가마솥 연기를 마시며 살았을 그 세월, 자기가
호텔 연회장에서 박수받으며 상을 받고 있었을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김 실장은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그제야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비밀 조사가 끝난 그 주 월요일이었어요. 강 회장은 회장실로 배진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강 회장이 직접 결제한 인사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그 옆에는 강희가 첫 출근 때 입을 작업복까지 한 벌 가지런히 개켜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배 실장, 자네한테 먼저 알리려고 불렀네. 그 퀵 기사 강희 말이야. 오늘부터 우리 명가 떡집의 특별 제자로 드리려 하네. 배진수의 손에서 들고 있던 결제판이 툭 떨어졌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강 회장 곁에서 수제자 소리 들어온 자기 자리를 어디서 굴러들어 온 배달원에게 내주게 생긴 거예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헬멧 쓰고 배달 다니던 친구입니다. 명가의 제자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내가 결정한 일일세. 자네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잘 가르쳐 주게. 회장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이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배 실장, 내 말 두 번 하게 만들지 말게.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배진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소화전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손등이 까지고 피가 맺혔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강 회장 옆에서 떡가루 한 톨을 위해 바친 세월이요. 결혼식 날에도 작업장에 나왔고 아버지 상중에도 시루를 놓지 않았던 자기였습니다. 그런 자기 자리를 어디서 흘러들어온 배달원 하나에게 뺏기게 생겼다니. 배진수는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날 오후 강희는 작업복 차림으로 명가 떡집에 첫 출근을 했어요. 강 회장이 직접 강희를 데리고 작업장을 돌며 장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식구가 된 강희 제자네. 모두들 잘 보살펴주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겠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강희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장인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강희를 쳐다봤습니다. 며칠 전 배달 다녀간 그 청년이 어떻게 한순간에 회장님 직속 제자가 되어 나타났는지 다들 영문을 몰라 수군거렸어요. 배진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인사를 했지만 눈빛만큼은 서슬퍼렇게 강희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배진수의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강희가 작업장에 나와보니 자기 자리에 늘 놓여있던 작업 도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쌀채도 시루집게도 앞치마까지 누가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강희가 한참을 헤매며 도구를 찾는 동안 배진수는 먼발치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밤엔 강희가 5시간 동안 공들여 친 반죽 덩어리가 아침에 보니 바닥에 엉망으로 엎어져 있었어요. 이봐, 한제자. 자기 이름 걸고 일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어?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 배진수는 일부러 다른 장인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강희에게 이죽거렸어요. 강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강희야, 윗사람 앞에서는 늘 머리부터 숙여라 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있었거든요. 입술이 하얗게 질릴 만큼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배진수는 가슴 한구석에서 가시지 않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갑자기 저 배달원을 들이셨을까? 눈빛이 왜 다를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도무지 떨쳐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배진수는 김 실장이 퇴근한 틈을 타 비서실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맨 아래 칸에 자물쇠로 잠긴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쇠 구멍을 클립으로 이리저리 쑤셔 끝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파일을 펴는 순간 배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맨 위에 놓인 종이는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 의뢰서였거든요. 의뢰인 이름에는 강득팔 회장, 대상자 이름에는 강이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김 실장이 정리한 순옥의 조사 기록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어요. 사모님이었던 순옥의 행적, 시장에서 떡을 팔며 아들을 키운 세월, 은반지에 얽힌 사연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진수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눈앞에 글자들이 두 번, 세 번씩 겹쳐 보이다가 끝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친아들이라고? 저 배달원이 회장님 친아들이라고? 배진수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뒷목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저 배달원이 그냥 뜨내기가 아니라 이명가 떡집의 진짜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 하나가 배진수의 20년 세월을 한순간에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정체가 공식으로 밝혀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놈을 끌어내야 한다. 배진수는 이를 악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비서실을 빠져나오는 그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강 회장의 시어머니가 회사에 다녀가셨어요. 80이 넘은 노모가 아들 얼굴 보러 왔다며 작업장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떡집을 돌아보던 시어머니가 강희를 마주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강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쌀가루를 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걸음이 뚝 멈췄어요. 강희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저 눈매, 저 콧날, 굳게 담은 저 인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25년 전 자기 손으로 내쫓았던 며느리 순옥의 얼굴이 젊은 청년의 얼굴 위에 그대로 겹쳐 보였어요. 어쩌면 그날 밤 골목 끝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떨고 있던 그 여자의 눈빛이 이 청년의 눈빛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저 젊은 사람 말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배진수가 슬쩍 한 발 물러섰어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채고는 일단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꽉 움켜쥐고 강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면서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 자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사람이 우리 명가 떡집에 들어와 앉았어. 자네 부모는 뭐 하시는 분인가? 강희는 갑작스러운 호통에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자신을 매섭게 몰아세우는지 영문을 몰랐거든요. 그래도 어른의 물음이니 또박또박 답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도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어머니가 몇 해 전 돌아가셨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거든요. 25년 전 자기가 내쫓은 며느리가 정말로 어딘가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난 거구나. 그렇다면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시어머니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명가 떡집에 다녀가신 그 다음 날부터 배진수의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강희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명가 떡집에서 쫓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리 20년을 바쳐 일군 그 수제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배진수가 꾸민 덫은 치밀했어요. 명가 떡집의 자재 담당 거래처에 연락을 돌려 평소 친분 있던 사장 두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쌀과 고물 재료 대금 가운데 수천만 원을 자기 명의의 차명 계좌로 슬쩍 돌려놨어요. 누가 봐도 회사 돈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고는 결제 서류에 강희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강희가 회의 때 적어놓은 메모 한 장을 책상 위에 펴놓고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끈 채 수십 번을 연습한 서명이었어요. 글자 끝에 삐침까지 똑같이 흉내내 회계 담당이 봐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명가 떡집의 핵심 비법 가운데 하나인 30년 숙성 고물 항아리 하나를 배진수가 몰래 빼냈습니다. 그 항아리를 신문지로 꽁꽁 싸서 강희가 늘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의 짐칸에 깊숙이 숨겨놨어요. 강희가 퇴근 후 집에 가져가려다 들킨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배진수는 그 덫이 풀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월말 결산이 이루어지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업장 안은 늘 그렇듯 시루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와 고소한 떡 냄새로 가득했어요. 배진수는 회계 담당을 데리고 강 회장 앞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러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을 꺼냈죠. 회장님, 이달 자재 대금에서 큰 구멍이 났습니다. 누군가 공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어요. 한두 푼이 아닙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배진수는 일부러 서류를 펼쳐들고 강희의 위조된 서명을 가리켰습니다. 이 서명이 곳곳에 찍혀 있습니다. 강희의 필체가 분명해요. 그리고 방금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제자 오토바이 짐칸에서 우리 비법 고물 항아리가 발견됐답니다. 신문지로 꽁꽁 싸서 숨겨놨더라고요. 강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두 손을 뒷짐진 채 작업대 옆에 서서 배진수와 강희를 번갈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 직원들조차 회장님의 속을 가늠하지 못했어요. 작업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장인들이 도구를 내려놓고 웅성거렸고 직원 수십 명이 작업장 한가운데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며 강의를 흘겨봤고 어떤 사람은 역시 배달원 출신이라더니 하고 수군거렸어요. 배진수는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기세를 몰아붙이며 강의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제자, 지금 당장 이리 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해명해봐. 강희가 영문을 모른 채 작업장 한가운데로 불려 나왔어요. 앞치마에 묻은 쌀가루를 털어낼 새도 없이 직원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사방에서 꽂혔습니다. 배진수는 서류를 강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 서명, 자네 건 맞지?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이 회장님 은혜를 이렇게 갚아? 실장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서명은 제 글씨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 은혜를 그렇게 갚겠습니까? 강희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어머니 가르침대로 남의 것 하나 탐낸 적 없이 살아온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강희야,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남의 것 손 떼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자신이었어요. 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자기 글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 했지만 직원들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게. 이 자리에서 당장 경찰 부르겠어. 배진수는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는 그 손가락이 승리감에 젖어 가벼운 미소까지 짓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업장 한쪽에서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 회장이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어느새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두 눈에는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배 실장, 그 전화 당장 내려놓게.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작업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배진수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제야 강 회장이 처음부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진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배진수 앞에 한 걸음에 다가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자네가 이 종이를 본 적이 있을 텐데 며칠 전 내 비서실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훔쳐보지 않았나? 비서실 CCTV에 자네 얼굴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배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강 회장이 종이를 번쩍 들어 올리자 전 직원의 눈앞에 그 글자들이 드러났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서 강득팔과 강위, 친부자 관계 99.99% 일치. 강 회장은 그 종이를 들고 있던 손으로 배진수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작업장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배진수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입가에서 피가 한 줄기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도둑으로 몰아. 이 아이는 내 핏줄이다. 명가 떡집의 진짜 주인이야. 자네는 오늘부로 명가에서 쫓겨난 줄 알게. 강 회장의 호통이 작업장을 뒤흔들었어요. 직원 수십 명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는 입을 벌린 채 굳었고 누구는 옆 사람의 소매를 자기도 모르게 붙잡았어요. 25년을 한 회장 밑에서 일해온 장인들조차 회장님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작업장 한 구석에서 누군가 세상에 하고 짧은 탄식을 흘렸어요. 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한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의 장면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흘러갔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앞치마에서 쌀가루가 후두득 떨어졌어요. 아버지라니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왔지만 그게 기쁨인지 원망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평생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자란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 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고생할 때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니요.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강희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강희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순간 강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뻗었던 그 손이 갈 곳을 잃고 파르르 떨리다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환갑 노인의 얼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뒤에서는 배진수가 뺨을 감싸 쥐고 일어나 증오에 찬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20년 세월이 치밀하게 짜놓은 이 음모가 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배진수에게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어요. 작업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엇갈려 살아온 부자가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마주 섰지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25년의 벽은 너무나 높고 두꺼웠어요. 정체가 폭로된 그날 밤 강희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명가 떡집을 빠져나왔어요. 작업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올라타 무작정 시내를 내달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헬멧 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뺨을 때렸지만 그것보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혼란이 훨씬 더 매서웠습니다.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등에 자기를 업고 가마솥 연기를 마시며 살아가던 그 모진 세월 동안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분일까? 어머니가 폐병으로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분은 어느 호텔 연회장에서 박수를 받고 계셨던 게 아닐까? 강희는 가속을 더 세게 당겼어요.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어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어딘가에 부딪혀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강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달렸어요. 오토바이가 다다른 곳은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추모공원이었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 인적이라고는 없는 묘비 앞에 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흙이 바지를 적셨지만 강희는 느끼지도 못했어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거 왜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가마솥 연기 마시며 사실 동안 그분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엄마. 강희의 울음소리가 공원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영정 속 어머니의 얼굴만이 잔잔한 미소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희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손이 다 거칠어진 채로도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엄마 다 정리되면 내가 좋은 대로 모실게요 하던 자기 말이 끝내 못 지킨 약속이 되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희는 새벽이 올 때까지 어머니 묘비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명가 떡집 회장실에서는 비서 김 실장이 강 회장 앞에 무겁게 서 있었어요. 강 회장은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평소 단정하던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손에 쥔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혼 시절 아내 순옥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어요. 회장님,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사모님 묘소에 다녀가셨고 지금은 옛 시장통 단칸방에 들어가 계신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네.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그 아이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나. 어미가 그렇게 고생할 때 애비라는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으면 내가 무슨 낯으로 답하겠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환갑이 넘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자책하는 모습에 김 실장의 가슴도 먹먹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도련님 마음이 지금은 너무 거세십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시면 오히려 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김 실장은 강 회장이 평생 끼고 있던 그 은반지 한 짝을 봉투에 담아들고 시장통으로 향했어요. 강희가 머무는 단칸방은 어머니 순옥이 마지막까지 살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반지하 방 김 실장이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강희가 부어오른 눈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방 안은 어머니가 떠나신 그대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강희 어머니 순옥의 빛바랜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향로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김 실장은 사진을 향해 먼저 묵내를 올리고는 강희 앞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봉투에서 누런 종이 한 묶음과 작은 은반지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속에는 강 회장이 25년 동안 아내를 찾으며 다녔던 전국 방방곡곡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강원도 산골, 전라도 해남, 충청도 시골 마을까지 사모님 친정 동네에는 수십 번도 더 다녀온 영수증과 기록들이 한 묶음 가득이었어요. 종이마다 강 회장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어떤 종이는 눈물 자국으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은 25년 동안 단 하루도 사모님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평생 이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지 않으셨고 휴일마다 사모님이 갔을 만한 곳을 찾아 헤매셨어요. 어떻게든 사모님을 다시 만나려고요. 김 실장은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25년 전 강 회장이 전라도에 떡 기술을 배우러 떠난 사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았던 일, 가짜 편지로 회장님을 속였던 일, 그 모든 진실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풀어놨습니다. 강희는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김 실장의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속으신 거였단 말씀이십니까? 평생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사신 게 아니라 어머니를 찾으면서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도련님. 회장님도 평생을 자책하며 사신 분이에요. 사모님을 못 찾으셔서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 그렇다고 매일 가슴을 치셨습니다. 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에 쥔 봉투 속 영수증들을 한 장 한 장 들춰보다가 어느 한 장에 눈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친정 동네 부근 여관에서 끄는 영수증이었어요. 날짜가 자기 어머니가 막 쫓겨났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가 친정에라도 가 계실까 싶어 그 먼 시골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셨던 거예요. 영수증 뒷면에는 강 회장이 직접 적어둔 메모도 있었습니다. 친정도 비어 있었음. 행방묘연. 강희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려 더 이상 영수증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헤맨 한 남자의 발자국이었거든요. 그 순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자기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희야,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분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다. 어머니는 자기를 그렇게 모질게 내친 그 집안 사람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가셨던 거예요. 사정이 있었을 거라며 아들에게 미움을 물려주지 않고 가셨던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강희의 가슴에 다시 살아났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손에 꼭 쥐고 계셨던 은반지의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강희는 봉투를 꼭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한꺼번에 뒤섞여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 도련님의 어깨를 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줄 뿐이었어요.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그 시간이라는 걸 김 실장도 알고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새벽 5시를 알리는 시장통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마솥불을 지피며 들었던 바로 그 종소리였어요. 명가 떡집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배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자기 손때가 묻은 작업복을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고 빈 술병만 늘려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루 앞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 5시까지 깨어 있다가 해 뜰 무렵에야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었어요. 가슴속에서 들끓는 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과 강 회장 부자를 향한 증오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명가 떡집의 오랜 라이벌인 대성 떡공방 사장이 배진수에게 은밀하게 접촉해 왔어요. 늘 명가의 그림자에 가려져 2인자 신세를 면치 못하던 그 회사였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시내 변두리 룸살롱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배 실장, 자네 명가에서 그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건가? 자네 손에 명가 비법이 다 있지 않나? 우리한테 가져오면 자네 평생 호강시켜주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거뜬해. 대성의 사장이 두꺼운 봉투 하나를 슬쩍 밀어놨습니다. 봉투 속에는 빳빳한 수표 몇 장이 비쳐 보였어요. 배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콧방귀도 안 뀌었을 제안이었어요. 명가 떡집은 자기 청춘이 다 묻힌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회사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명가의 핵심은 30년 숙성 고물 레시피요. 강 회장이 평생을 갈고 닦은 비밀입니다. 이거 하나만 손에 넣으면 명가는 한순간에 끝이요. 배진수의 목소리에 도끼가 묻어났어요. 술잔을 쥔 손이 떨릴 만큼 흥분해 있었습니다. 대성 사장은 그 떨리는 손을 보며 입꼬리를 슬쩍 끌어올렸어요. 자기가 원하던 물건이 곧 자기 손에 들어올 거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며칠 뒤 새벽 2시 배진수는 자신이 아직 반납하지 않은 출입카드를 들고 명가 떡집 본사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본사 건물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발걸음 소리마저 자기 귀에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지하 작업실에는 강 회장이 평생 갖고 온 비법 항아리 수십 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항아리 옆에는 그 비법을 정리한 두꺼운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강 회장이 손수 한 장 한 장 적어 내려간 명가의 심장 같은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마다 강 회장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떡고물 가루가 묻은 자국까지 남아 있었어요. 배진수는 그 노트를 품에 넣고 항아리에 든 비법 고물까지 통에 옮겨 담아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한때 모셨던 스승의 평생을 통째로 훔쳐가는 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실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김 실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법 노트가 사라졌습니다. 어젯밤 지하 작업실에 누가 들어왔어요. 출입 기록을 보니 배 실장의 카드입니다. 뭐라고? 배 실장이? 강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툭 떨어졌어요. 도자기 찻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 회장의 오른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잠잠해졌던 수전증이 한순간에 다시 도졌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 한 장 잡지 못하는 회장님 앞에서 김 실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배진수는 강 회장이 20년을 자식처럼 키운 제자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가르치고 명가의 모든 비법을 한 술 한 술 떠먹이듯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자가 자기 등에 칼을 꽂은 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주 한국 전통 떡 국제 경연 대회가 코앞이었습니다. 명가 떡집이 매년 출전해 우승을 거머쥐어온 그 대회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전통 떡 장인들이 모여드는 큰 행사였고 우승하면 그해 명가의 매출이 2배로 뛰는 명실당부한 결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법은 도난당했고 회장님의 손은 떨려서 직접 떡을 빚을 수도 없었어요. 강 회장은 그날 오후 임원진 앞에서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출전을 포기해야 할 것 같네. 명가의 이름에 먹칠하느니 차라리 한 해 쉬는 게 낫겠어. 미안하네, 모두.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대회 출전을 거른 적이 없는 명가 떡집이었습니다. 그런 명가가 이번에는 백기를 들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강 회장의 어깨가 평소보다 한층 더 굽어 보였습니다. 임원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키운 명가가 한 사람의 배신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강희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선 겁니다. 며칠 전 김 실장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마음을 추슬렀던 강희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강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강희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왔어요. 강 회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두 글자에 환갑 노인의 두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입술이 가늘게 떨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강희야, 정말 내가 그렇게 불러주는 거냐? 훔쳐간 비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루떡을 만들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빚으셨던 그 떡, 그 맛으로 명가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리시면 제 손으로 대신 빚겠습니다. 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어젯밤 어머니 영정 앞에서 밤새 다짐한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거래하셨던 시장의 노포들, 그 단골 거래처에서 최상급 고명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뿌려둔 인연의 씨앗이 이제 아들의 손에서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희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강희가 뒷걸음질 쳤던 그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희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부자의 손길 아래에서 따뜻하게 떨고 있었어요. 고맙다, 강희야. 정말 고맙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날 저녁 강희는 어머니가 단골로 거래하시던 시장 골목의 노포들을 한 곳 한 곳 찾아다녔습니다. 거두팥, 호박꼬지, 토종밤, 서기버섯까지 어머니가 살아생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던 그 최상급 재료들을 직접 골라 담았어요. 강희 왔구나. 어머니 닮아서 눈썰미가 좋네 그려. 오랜만이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다는 소식 듣고 마음이 안 좋았어. 좋은 거 골라줄 테니 걱정 말게. 시장 사람들은 강희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반겨줬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 시장에서 쌓아둔 인연이 이제 아들의 손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명가의 이름을 건 결전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회 당일 아침이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의 대형 컨벤션홀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떡 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까지 전통 떡 명인들이 출전해 저마다 최신식 기구를 펼쳐놓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무대 천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매달려 있었고 관람석 수천 좌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출전자들을 비추고 있었고 전국 방송으로 생중계도 되고 있었어요. 컨벤션홀 입구에는 외신 기자들까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명가 떡집 부스에는 가장 많은 시선이 쏠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비법 다 도둑 맞았다더라. 회장이 손이 떨려서 출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지?
숨겨둔 아들이 나온다던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배달원이라잖아. 그런 소문이 컨벤션홀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바로 옆 부스에는 대성 떡공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며칠 전까지 명가의 수제자였던 배진수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대성의 명찰을 가슴에 단 채 명가 부스를 흘끔거리며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훔쳐간 비법 노트를 그대로 옮겨 적은 레시피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 부자 얼굴 한번 보고 싶군. 어떻게 두 손 들고 나가는지 똑똑히 봐야겠어. 배진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명가 부스 직원들이 들으라는 듯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때 명가 부스 한복판으로 강희가 작업복을 입고 들어섰어요. 손에는 커다란 무쇠 가마솥 하나와 이동식 아궁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자루씩 든 장작도 같이 끌고 들어왔어요. 컨벤션홀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실내에서 가마솥에 장작불을 피우려고? 저게 정말 가능한 거야? 안전 점검은 통과한 건가? 관람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때 안전 책임자가 명가 부스로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진행 요원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명가 떡집 화기 사용 사전 신청서 확인했습니다. 지정 방화 설비 설치 조건과 안전 요원 2명 상시 배치 조건 전부 충족하셨네요. 허가된 범위 안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수칙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키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마솥 옆에 늘 붙어 있을 겁니다. 강 회장이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명가 부스에 들어섰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안전 책임자에게는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명가의 명예를 걸겠소. 작은 사고 하나라도 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지요. 사실 강 회장은 며칠 전 강의의 출전 결심을 듣자마자 김 실장을 통해 주최 측과 협의해 화기 사용 특별 허가를 받아둔 거였어요. 방화 매트와 소화기 5대, 전담 안전 요원까지 모두 명가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조건이었습니다. 강희는 아궁이에 장작을 차곡차곡 쌓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컨벤션홀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로 따뜻한 장작불의 붉은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 대신 은은한 소량이 부스 주변을 감싸 안았어요. 저 청년 떡 빚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가마솥에 장작불이라니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떡이 생각나네. 세상에 요즘은 저런 떡 구경하기도 힘들지. 관람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호의적으로 바뀌어 갔어요. 강희는 어머니가 단골로 거래하시던 시장 노포에서 직접 골라온 거두팥, 잘 말린 호박꼬지, 알이 굵은 토종밤, 까만 서기버섯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다듬었어요. 손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어머니가 시장 좌판에서 평생 해오시던 그 동작 그대로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와 아들의 손을 통해 떡을 빚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옆에서 김 실장이 가만히 강 회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내를 환갑의 강 회장은 그렇게 아들의 손끝에서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가마솥 안에서 시루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떡 냄새가 컨벤션홀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다른 부스 장인들도 일을 멈추고 명가 부스 쪽을 흘끔거렸어요. 강 회장이 옆에서 부드럽게 조언을 했습니다. 불은 한 곳에만 쌓이면 안 된다. 가마솥 바닥을 둥글게 쓸어주듯이 돌려가며 떼거라. 네, 아버지. 강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제 가마솥 앞에서
하나씩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처음으로 같은 손길로 떡을 빚는 그 순간이었어요. 강 회장의 마른 손이 강위의 손등 위에 살며시 얹혔고 두 손이 함께 부직갱이를 잡고 가마솥 바닥을 돌렸습니다. 황갑 노인의 굵은 손과 청년의 단단한 손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일하는 그 짧은 순간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어요. 드디어 심사 시간, 강희가 시루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하얀 김이 컨벤션홀 천장까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사이로 7빛깔이 또렷이 살아있는 시루떡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거두밭의 깊은 갈색, 호박꼬지의 노란빛, 밤의 부드러운 갈색, 서기버섯의 검은 윤기까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관람석에서 누군가와 하고 짧은 탄성을 흘렸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시루떡을 향해 주민했고 대형 스크린 가득히 그 떡의 자태가 펼쳐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떡 한 점을 입에 넣자마자 두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음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맛은 사람의 정성으로만 낼 수 있는 맛입니다. 기계나 비법이 흉내낼 수 없는 마음의 맛이에요. 손맛이 살아있어요. 어머니의 손맛 같은. 심사위원장의 마지막 한마디에 강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빚으셨던 그 떡의 맛이 이 자리에서 살아 돌아온 거였거든요. 강 회장도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만점이었어요. 발표가 울려 퍼지자 컨벤션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떨어져 살았던 부자가 우승의 영광 속에서 처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 순간이었어요. 옆 부스에서는 배진수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똑같은 비법 레시피를 그대로 베껴갔지만 배진수의 떡은 갈라지고 색이 흐려 심사위원들의 외면을 받은 뒤였거든요. 대성 사장이 분을 못 이기고 배진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사기꾼아, 똑같이 만든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자네한테 얼마를 줬는데. 사장님, 저는 분명히 노트 그대로 했는데. 배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똑같은 비법, 똑같은 재료를 썼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다른지 자기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손맛과 정성이라는 걸 배진수는 끝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경비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회장이 미리 신고해둔 비법 절도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배진수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컨벤션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그의 모든 범죄가 전국 생중계를 통해 만천하에 폭로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연대회의 우승 소식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 회장 옆에서 가마솥 앞에 선 그 젊은이의 옆얼굴이 25년 전 자기가 내쫓은 며느리 순옥의 얼굴 그대로였거든요. 화면 속에서 강희가 손바닥으로 쌀가루를 다독이는 그 동작도 며느리 시절 부엌에서 수없이 보았던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의심이 무너졌어요. 내 아들이, 저 아이가 내 손주였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신음 같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자기 손으로 끊어놓은 천륜이 이제 자기 눈앞에서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가 끝내 무너지듯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평생 종갓집 안주인으로 허리 한번 굽힌 적 없던 그 노인이 텔레비전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 회장이 아들 강희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선 겁니다. 시어머니는 부어오른 눈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강 회장은 어머니 앞에 강희를 세우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가 제 아들 강희입니다. 순옥이가 쫓겨난 그 달에 임신을 했답니다. 그 모진 세월을 혼자 키워낸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모진 마음을 안 가지셨더라면 이 아이도 진작 이 집에 들어왔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강 회장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모든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가짜 편지에 속아 25년을 아내를 원망하며 산 세월, 김 실장이 알아온 순옥의 모진 삶, 그리고 폐병으로 외롭게 떠난 마지막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강희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어요. 강희야, 인사드려라. 내 친할머니시다.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희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처음 보는 친할머니에게 처음 올리는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강 회장의 자택으로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향과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들과 손자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 늙은이를 며느라가한테 좀 데려다 주련. 살아생전엔 차마 못한 말, 영전에라도 한번 올려야 내가 눈을 감겠다. 강 회장과 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전 세 사람은 한 차에 나란히 올라 어머니 순옥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흰 국화 다발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추모공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강희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어머니 순옥의 묘비 앞에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꺾였어요. 여든이 넘은 노인의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소리가 묘소에 울렸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 평소엔 앉기도 힘드신 분이 며느리 묘비 앞에서만큼은 꼿꼿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국화 한 송이를 묘비 앞에 정성스레 올려놓았어요. 그러더니 두 손을 모으고 묘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종갓집 대모님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묘비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내쫓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시장 바닥에서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가마솥 연기 마시면서 아이 혼자 키우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이 늙은이가 다 잘못했다. 내 욕심이 너를 죽인 거다, 며느라가. 이 늙은이가 너 가는 길 한번 못 지켜봤구나. 미안하다, 며느라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묘비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묘비 옆에 서 있던 강 회장과 강희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희는 자기 어머니를 평생 모욕했던 그 할머니를 미워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무릎 꿇고 통곡하는 노인의 어깨를 보는 순간 모진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니도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살아계실 적 늘 그러셨어요.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결국 자기 마음만 다치게 한다고요. 할머니도 이제 그만 가슴에서 내려놓으세요. 강희야,
내 손주야. 어떻게 이 할미를 그렇게 따뜻하게 봐주는 거냐? 시어머니는 강희의 손을 부여잡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 회장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드렸어요. 25년 동안 어긋났던 세 사람의 마음이 그 묘비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을 햇살 한 줄기가 묘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명가 떡집 본사에서는 후계자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강 회장은 직원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희의 손을 잡고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강당 벽에는 명가 떡집의 100년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오늘부로 내 아들 강희를 명가 떡집의 공식 후계자로 선포합니다. 우리 명가는 이 아이의 손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내 아내 한순옥. 이 모든 영광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본사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누구는 눈물을 훔쳤고 누구는 옆 사람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 회장과 강희는 서로의 왼손을 나란히 들어 올렸어요. 강 회장의 약지에는 25년을 함께한 은반지, 강희의 목에 걸려 있던 반지는 이제 자기 약지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은반지가 한자리에서 비로소 짝을 이루며 빛났어요. 신혼 시절 강 회장이 아내에게 약속했던 이 반지 두 개가 언젠가 다시 하나로 만나는 날까지 사랑하자던 그 약속이 아들 부자의 손 위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또다시 1년이 흐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명가 떡집의 작업장 한 구석에는 강희가 평생 타고 다니던 그 낡은 퀵 오토바이가 깨끗이 닦여 추억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강희는 더 이상 그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시장 좌판에서 새벽마다 떡을 빚으셨던 그 시간에 맞춰 강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아버지와 나란히 작업장에 섰어요. 가마솥 불을 지피고 떡 반죽을 치대는 그 손길이 이제는 어머니의 손길과 아버지의 손길이 함께 살아있는 손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두 사람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강 회장의 굵은 손과 강희의 단단한 손이 같은 안반 위에서 같은 박자로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한쪽 벽에 걸린 어머니 순옥의 사진이 잔잔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직접 액자에 담아 작업장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모셔둔 사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는 손주의 손을 잡고 며느리 묘소를 함께 찾으셨어요. 한복 차림으로 며느리 앞에 향을 피우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시어머니의 새로운 일과가 되어 있었거든요. 강희야, 오늘도 좋은 떡 한번 빚어보자. 네, 아버지. 어머니가 빚으시던 그 떡, 오늘도 정성껏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자의 짧은 인사가 새벽 작업장의 따뜻한 김 속으로 번져나갔어요. 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 그리고 한 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하다 만난 핏줄. 그 두 사람의 손에서 명가의 새로운 100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먼 옛날 가난한 신혼 단칸방에서 한 남자가 아내에게 끼워줬던 작은 은반지 2개. 이 반지 2개가 다시 하나로 만나는 날까지 사랑하자던 그 약속이 25년의 어긋남과 한 여인의 모진 세월을 지나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의 손가락 위에서 만났습니다. 명가의 새 아침이 그렇게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거짓말로 가린 진실은 반드시 세월이 흐른 뒤 더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순옥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은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 창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